안녕하세요. 역사를 살아온 박사입니다. 일본 에도 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기가라 전투에서 승리한 도국가 이에야스가 1603년 정의대장군에 취임한 뒤부터 1867년 11월 9일 대정봉환 때까지 약 265년간 있었습니다. 1615년 이에야스가 오사카 전투로 도요토미 가망을 멸망시키고 천하 패권을 확립하였습니다. 뒤로는 전라나 바람 전라를 없었던 이전의 가마쿠라 시대, 남북조 시대, 무로마치 시대, 전국 시대와는 달리 비교적 오랜 세월 동안 큰 혼란이나 전쟁 없이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역사 전체 기준으로 볼 때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중앙정권이 이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사실상 반중앙집권적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부터 전국시대까지 변방이었던 간도 지방과 도호쿠 지방의 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홋카이도와 류쿠 이럴 때까지 영역을 확장했으며 특히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는 기존의 교토, 오사카 중심의 간사이 지역에서 현대의 도쿄 중심의 간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마포가 권력의 상당수를 독식했을 때뿐 집에 명분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언젠가 다시 내재에 일어날 수 있다는 한계 또한 분명하였습니다. 에도 시대 중기인 17세기 후반 18세기 초반에는 경제 호황기로 국부를 축적하고 공적도 현장에 소위 겐노쿠 시대를 맞았습니다. 겐노쿠 시대는 일본 막부 최대의 전성기로 2기간 동안 상업이 흥업하고 오늘날의 선물거리와 같은 쌀 선물거리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런 것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가오나가마를 형성하였기도 하였습니다. 겐노쿠 시대가 뜬날 무렵 방탕해진 재정으로 개혁하고자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를 필두로 교환 계획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막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며 세금의 정시와 지수사업 신정 개발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극격하게 올라간 쌀값을 견제하고자 금 비율이 낮은 개원코방을 제조해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통해 에도 시대는 중흥의 시기를 열었습니다. 이후 탄나 시대에는 긴축 재정을 벌이고 상업자본의 이용과 적극적인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부패와 뇌물 시대로 이끌어지며 농민들의 반란이 많아졌습니다. 계속적으로 재해 계약과 속출하고 1772년 에도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2만 명의 가량의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마츠다이라 사다 넘어갈 로즈가 되어 쌀의 선물거래 규제에 관한 귀농민 보호, 술 생산량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세인이 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다시 막부 사회는 연장을 되지 않습니다. 그 후에도 덴보년에 대기근 반란, 소동, 모리스노 사건 등이 겹쳐 다시 막부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노조 미주노 다나군이는 이후의 고호년의 계획과 간세인년의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로 탄관 오리를 기양시키거나 카보카조 일대의 오락가를 닫아보면서 민간인 낭비를 없애버리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청이 앞 현장에서 피해 판결을 듣고는 사형식 보수를 파괴하고 군사체제를 사형식으로 법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 선물시장에서 쌀시설을 혼란시키게 하고 있던 가보나카마를 지방시켰습니다. 파산한 다이모르들을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빚을 무이자로 해주고 일본은 20년 안에 갚으면 된다는 식으로 재정을 안정시켰습니다. 1853년 그로훈의 사건으로 미국이 압력으로 개항한 뒤 격동이 동단계에 빠져 사쿠라다 문 밖의 변이 일어나고 번들을 내놓고 막부의 말을 안 들으며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등 사실상 통치의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결국 전황 이야기를 내세운 사스마 조수 등의
토막파 번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1867년 대정봉원으로 천황에게 권력을 이양하면서 소멸하였습니다. 이듬해 모진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도 마포가 소멸한 1868년 일반적으로 메이지 유신 시대의 시작이라 하여 일본 근대의 출발적으로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일본 근대사에서 매우 일본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상업을 여러 가지 일본 내수 경제의 기틀을 잡은 시기로 이 2세기 반의 기간이 20세기, 21세기 일본 내수 경제의 기회가 성장하고 유지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전국 시대의 자유로운 교육보다는 대세됐지만 회, 도자기, 우키요에 등을 수출하고 근본을 대대적으로 채굴하면서 국보를 쌓은 시기입니다. 각본의 다이모가 기관은 곧 근처에는 온갖 특산품들이 거일되었습니다. 입통량이 늘어난 덕분에 검은 화폐의 사용이 일반화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전국시대 나이부터 관소들이 적폐되고 해상교통에 통합하는 등 상업 발달이 두드러진 시기입니다. 다만 후기에는 중국이 명나라와 그 후신 왕조인 청나라가 일본 금은동을 죄다 없애버려서 불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상선 중 하락받는 배만 무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715년부터 심표라는 것을 발급하였습니다. 나카사키 대진과 상관에서 일본의 최대 수출품이 에도마포 국적에는 은이었고 이후 구리였습니다. 네덜란드와 중국의 상인들은 대지마를 통해 일본으로 어떤 막된 은구리를 구입하였습니다. 초창기는 은이 주된 수출품이었지만 문제는 은을 지나치게 많이 깨다 보니 은의 생산량이 매년 기복이 심하고 점차 고갈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막부가 보이고 있던 금을 수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마침 일본 각지에서 대규모 구리 광산들이 개발되면서 구리가 일본의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타계 가문이 지배하던 구바타본이 나이 광산이 오랫동안 일본 최대의 구리 광산이었습니다. 박보와 구바타본은 수출용 구리 물량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나카사키 대지마 상관에서 수출하기 위한 구리는 일본 각지 구리 산지에서 1차 가공을 한 뒤 모두 오사카로 운반하여 오사카 구리 재련업자들이 특정적으로 재련을 하였습니다. 박보는 수출한 구리의 가공 및 유통을 오사카로 집중시킴으로써 구리 생산을 통제하고 세수를 확보하라고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 3대 재벌이던 스미토모 개발이 바로 에도 시대 오사카의 구리 재련업자 가문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스미토모 가문은 오사카 구리 재련업자 조합의 주식 8주 중 3주를 보유한 일본 최대의 구리 재련업자였습니다. 오사카 재련업자들이 구리 재련 기술 독점은 무려 1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구본타본을 비롯한 구리 광산을 보유하고 있던 여러분들이 점차 구리 재련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하였으며 구리 재련업자들 또한 직접 구리 광산 개발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매 수백만 건의 구리를 해외로 수출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세계적인 구리 생산이 지역이기 때문에 에도 시대 일본은 상업과 화폐 경제의 발달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문단에서 언급한 스미토모와 함께 일본 3대 재벌인 미세이 군 역시 1773년, 1673년 고도의 포항성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에도 시대에서 쌓여진 경제와 국력은 훗날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 성공한 것에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 주 국의 세법이 저희 힘이 급박하여 추호도 빠뜨리지 아니하므로 원천의 농민들은 1년 내내 경작하여도 환생에 바치고 풍년의 공적으로 끼니를 이어가기 어려워서 아내와 자식을 파는 데까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부유하며 그렇지 모든 것은 모두 국법의 폐단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일본의 공식적 공조율은 22%라고 나라했던 나카무라 교수가 조선의 공식적 공조율에 관해서는 37%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도 시대에 일본이 방문했던 조선 통신사의 기록에서 사실상 농노화가 된 일본 농민들이 심각한 빈곤 상태를 언급하고 있는 사실도 감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비큐를 포함한 실제로 존재했던 통속들을 보며 적어도 시원 병력 격차 혹은 생활 격차가 존재했음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당대 일본은 금지령으로 인구의 섭지 또한 불가능하였습니다. 실제로 18세기 이후로는 에도 시대 일본의 인구가 계속해서 비성정적으로 일정하게 2,700만 선으로 유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료에 보듯이 일본이 인구 대다수를 차지한 농노들에 대한 식사랑 제한과 부정한 식사랑 그리고 과정한 세금 부담 때문에 바비큐가 대란으로 발생한 것 등을 보면 에도 시대의 일본 백성들이 삶의 질이 전혀 제어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든 것입니다. 이상 독국가 EAS 에도 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정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